2023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유동성 함정.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자, 여기서 이게 뭐 문제만 풀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경기가 침체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경기가 침체됐다.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돼? 경기가 침체됐다. GDP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하락, 뭐 경기 상승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SD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거고, SD를 그려 습관적으로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를 안 틀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글이 있다, 그래프 그린다. 그리고 무조건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을 그냥 쓰세요.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겠는데 경기가 침체됐다. 그럼 이걸 그려. 무슨 말인지 됐죠?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이게 D가 움직였겠군. 계속.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자,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야. 이런 게 경기가 침체된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냥 이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경제 지문이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든 아니면 내가 그리든 그려보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 하면은 머릿속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돈이라고 옮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유동성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유동성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나쁘다.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나쁘다. 금은 유동성이 크다. 금방 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채권은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제일 큰 건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유동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트랜스퍼를 뭘로 하라고? 돈.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자, 통화정책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통화정책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밀턴 프리드만이 떠올라야 돼요. 밀턴 프리드만에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케인즈. 이 얘기는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이 들어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려 이만큼을 할애해서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은 이 5줄을 읽기도 전에 유동성은 돈이라고 하고 그냥 읽어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글 읽는 속도가 빨라야 되죠? 빨라요. 유동성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가령 시중의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고 표현하고. 자, 밑줄 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되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은 환율로 표시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 값은 떨어지고, 사람 값은 인건비로 표시된다. 자,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돈의 값은 어떻게 됐죠?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돈의 값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할 때 그 물건 값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게 자동으로 떨어졌다 생각해야 돼. 돈의 값이 떨어졌다는 건 뭐야? 물건 값은 올랐다. 자, 돈의 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돈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뭘로 표시한다? 이자율로 표시한다. 그럼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됐어? 떨어졌다. 그게 그냥 읽으면서 탁탁 들어와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된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되게 좋아요. 여기가 ST인데 이게 통화량. 그럼 여긴 뭘까요? 요점은 뭐야? 이자율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물건에서는 이게 P였지만 이게 통화량으로 되면 이게 뭘로 바뀌어? 이자율로 바뀌죠? 이게 달러로 되면 이게 환율로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물건값, 돈값 다 똑같아. 이게 만약에 노동이라고 하면 여기가 인건비로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쪽에서 우리가 항상 P라는 가격을 썼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쉬운 거 있잖아요.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이 떨어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너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이거를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알았다니까. 경제학과 4년 동안 다닐 때 이 단순한 원리를 그냥 수업 시간에는 되게 많이 배웠는데 결국 그게 그거구나라는 거를 4년이나 지나고 깨우쳤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깨우치고 경제학을 끝내. 그 수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파편적으로 배워서. 다 생각해 볼게요. 다시 얘기할게. 사과가 많아지면 사과값은 떨어지고 사과값은 돈으로 표시되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값은 떨어지고 돈의 값은 이자율로 표시되고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 값은 떨어지고 달러 값은 환율로 표시된다. 그렇다면 결국 사과든 돈이든 달러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고 수요자가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야. 환율이고 뭐고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과의 공급자는 누군지 너무 뻔하죠. 누구예요? 과수원이지. 사과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우리 집이지. 돈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가게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금을 해야 돈이 공급되는 거야. 돈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그 돈을 빌려갖고 뭘 하고 싶어요. 달러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수출하는 사람이에요. 수출을 해서 물건값을 받아도 공급이 되잖아요. 달러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수입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럼 달러의 공급자도 누가 있을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갖고 와. 달러의 공급자 맞죠? 외국 여행객은 어때요? 미국 여행객? 달러의 공급자죠. 우리가 미국 가려고 그러면 달러의 수요자죠. 무슨 뜻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가는 방법은 수출이 잘 돼도 느는 거고 외국에서 달러를 갖고 와도 느는 거고 외국인이 들어와도 느는 거고. 대충 느낌 잡았어요? 이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것은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고 하면 돈에 뭐가 늘어났다? 공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의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렵게 한번 내버리면 끝장나게 어렵게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1에 이게 나왔다는 거는 이 출제위원이 수능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자율이라고 돼 있죠? 뭐가 늘어난 거죠? 돈의 공급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이게 늘어났죠?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난 거야, 안 늘어난 거야? 늘어났죠? 이자율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자율은 떨어졌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화폐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표시된다? 이자율로 표시된다. 화폐의 가치는 뭘로 표시된다? 이자율로 표시된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뭐가 떨어졌다? 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거기 뭐? 이자율. 사과의 가치는 돈. 달러의 가치는 환율. 그거를 그냥 바로바로 대입을 시켜버려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 다른 걸로 보인단 말이야. 나한테 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자, 표준금리가 정해지면 시중금리가 정해지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표준금리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거든요. 한국은행이 4%로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은 4%로 받았으니까 5%로 빌려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국은행이 3%로 빌려주면 시중은행은 4%로 빌려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시중은행은 자동적으로 시중금리가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에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는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뭐라고요? 금리는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만약에 이 지문이 딱 나온 다음에 문제 3번에 보조지문 딱 나오고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 딱 집어넣고 요거 매칭시키면 초고난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요 표현. 자, 요 표현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금리는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금리가 내려갔어요. 자, 금리가 만약에 5%였으면, 10%였으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죠, 1년에. 이해됐습니까? 근데 금리가 5%가 됐어요. 그럼 돈의 값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포기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5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구태여 은행에 돈을 넣지 말고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죠. 금리가 1%면 1억을 갖고 있어봤자 100만 원밖에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20%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일단 나는 2천만 원을 쓴 거야. 괴로우니까 은행에 갖다 놔야 돼. 그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갖고 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기는 비용.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아,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도 되는구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작아요? 높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 자, 투자하는 사람은 금리가 낮으면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아도 돼요. 즉 다시 말하면 1억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5%면 나는 1년에
500만 원만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빌릴만 하단 말이야. 근데 이자가 10% 이자가 10%가 되면 나는 이제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빌려야, 아니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10%에서 5%로 떨어지면 이익을 좀 덜 내는 회사들도 돈을 빌린다 안 빌린다? 빌린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가게가 돈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소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야 안 늘어요? 늘겠죠. 투자가 늘어야 안 늘어요? 늘겠죠. 그래서 금리를 딱 내리면 돈을 벌 거다 이거야. 돈을 쓸 거라 이거야. 그리고 투자를 할 거라 이거야. 이해됩니까? 금리를 내리면 뭐 한다? 사람들은 소비를 할 거고. 왜 소비를 해?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투자를 왜 해?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볼게요.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경기를 안정시킨다는 뜻은 과열됐으면 다운시키고 침체됐으면 업시키고,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C 플러스 I 플러스가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R이 변해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밑줄 이때요. 경기 침체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돈을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만 있고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쓰질 않는다는 거죠. 기업도 돈을 찾을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유동성, 돈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어디 고여버린 거죠. 어디에 어디가 파켓에 빡 들어간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쓸 줄 알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파켓에 빡 들어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돈이 함정에 빠졌다 이거예요. 유동성 함정. 이게 흘러다녀야 되는데 함정에 빠져서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하여 케인즈는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불렀다.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항상 국어 시험의 단골 문제인 승수효과하고 vs 유동성 함정하고 또 뭐 있죠? 유동성 함정은 여기는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단골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 문제에서. 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승수효과는 뭐냐 하면 이런 공식에서 G를 늘려버리면, 즉 정부 지출을 늘려버리면 정부 지출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투자를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해버리면 효과가 되게 좋다고 누가 주장하는 거야? 케인즈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만이 까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 승수효과가 생긴다고 케인즈가 얘기했어. 밀턴 프리드만은 승수효과 안 생겨. 생겨도 별로 안 생겨. 이거는 경제 국어 지문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승수효과하고 구축효과는. 그것도 그래프까지 분석하면서 나온 적도 있어. 왜 그렇게 되냐면, 너 무슨 돈으로 G를 줄 건데, 이걸 무슨 돈으로 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부가 돈을 쓰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쓸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채권 발행하면 되지. 국채 발행하면 되지. 뭘 발행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자, 정부가 뭘 발행해?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는 누가 사죠? 국민이 살 거 아니야. 국민이 사. 됐죠? 국민이 그걸 사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돈이 적어지면 돈의 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아까 배웠어요. 돈의 값이 올라가. 돈의 값은 뭘로 표시되죠? 이자율로 표시되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를 늘려요, 안 늘려요? 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 쓰질 않고 그걸 어디다 갖다 줘? 은행에 갖다 놔줘. 기업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정부 지출 늘려봤자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니네들이 쓸 줄 알았던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수효과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량을 늘려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통화량을 늘려버리면 사람들은 돈을 쓸 것이다. 뭐가 떨어져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때 케인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돈을 쓸 것 같지.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되면 그게 다 그 돈이 다 함정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은 또 얘네들을 깐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속 싸워요.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화량과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라의 대통령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 지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통화량과 이자율도 결정할 수 있고 정부 지출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독재죠, 독재. 둘의 생각이 다른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은 독립돼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중앙은행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임명한 다음부터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파월이라는 사람이 금리를 올릴 때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이 사람은 원래 싫다고 그래요. 왜? 대통령은 뭐가 되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물가를 낮추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두 점 어디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한번 풀어볼까요? 뭘까요? 이런 내용은 없죠. 케인 주장의 한계 이런 건 없어요. 자, 20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억, 시중의 유동성이 니은하며 화폐의 가치가 디귿한다. 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유동성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돼? 하락하고. 땡 됐네. 됐죠? 이거는 사실은 이 지문은 좀 배경식이 있는 아이는 읽어볼 필요 없어서 위에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맞춰보면 되는 거죠. 유동성 함정에 대한 대이해한 21번. 유동성 함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어? 뭐? 답은 뭐야? 1번. 그죠? 돈이 늘어나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다 있나? 한 문제 더 있네. 22번. 이게 빅스텝.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에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 빅스텝 단행. 금융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이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말로 이렇게 푸는 거를 그래프로 딱 그려주는 순간 애들이 멘붕 터지는 거 아시죠? 이거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3년 전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관세 정책이 그래프로 딱 나오는 순간 아무도 못 풀고 전국의 만점자가 15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나경이, 지민이, 태훈이가 만점을 받았지. 선이도 만점 받았나? 못 받았지? 관세는 2020년 아, 그 2020년 그 다음 연도 참 미안. 자, 그 다음 연도.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비 투자. 여기서 보면 0.5% 인하했다. 그럼 통화 공급이 SD가 있으면 R이 Y가 이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갔다. 이자율이 올랐다 이거예요. 자, 이자율이 올랐다는 걸 보고서 1번 투자자. 1번 투자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군. R이 올라갔다는 건 뭐라고요? 화폐 가치가? 어? 뭐 어떻게 됐어? 돈의 값이 올라갔어. 돈의 값이 올라갔다는 거야. 물건 값은? 물건 가치는? 물건 값은 올라간 거죠.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물건의 가치는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봐야겠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돈의 값이 올랐으니까 물건 값은 하락한 거예요. 2번. 소비자.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겨야겠군. 자, 회복되는 게 아니죠. 반대죠. 기업인. 기업인.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공장을 확장하려 했던 계획을 보류해야겠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올라갔으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군. 공장장.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겠고. 물건이 안 팔리겠으니까 재고 너무 늘리면 안 되겠음. 은행원, 시중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해야겠군. R이 올라갔으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정답은? 자, 요런데 요게 이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고1 거를 풀어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한테 뭐 고1 거를 이걸 틀릴 거가 봐 풀어준 건 아니고 이런 유동성 함정이나 구축 효과, 승수 효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제 그 모의고사나 이런 게 계속 단골 출제 요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대 가는 비문학 시간에 고1 걸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지금 나눠준 3개의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건 그냥 디폴트로 갖고 다녀. 모의고사 봤을 때는 그거를 학년에 관계없이 내가 몇 개 타치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A반, B반, C반에서 아니면 2반에서 타치를 해줄 거고 다른 반에서 타치를 해줬는데 이 반에 타치 안 해준 거는 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릴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1 애들은 이거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냥 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똑같은 거 강의를 여러 번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꼭 갖고 다녀요. 당분간만 한 2주 정도만. 자 이제 경제로 갑시다.